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희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 오희숙의 오랜 습관입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지낸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제 삶을 사랑해요. 아침마다 정성껏 가꾸는 난초에 물을 주고 은은하게 퍼지는 흙냄새를 맡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뿐인 아들 기태 녀석, 결혼해서 분가한 지도 벌써 꽤 되었네요. 다행히 차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아주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물론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핑계. 아니 진짜 바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바쁜 애들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랄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오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요즘 한창 재미를 붙인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요란하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듯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기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이야 있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걱정스러운 마음에 되묻자 기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곧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들의 전화기를 빼앗아 든 것이 분명한 날카롭고 높은 톤의 목소리. 바로 제 며느리 강은미였습니다. 어머님, 저 은미예요. 기태 씨가 말을 빙빙 돌려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식사하세요. 용것만 간단히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상 필요한 통보를 하는 듯한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죠. 저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몇 시쯤 가면 되겠니? 6시까지 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달칵. 제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평소에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시 돋친 며느리의 말투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래도 아들 얼굴 볼 생각에 또 무슨 맛있는 걸 해주려나 하는 기대감에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들이 처음 월급 타서 사준 옷을 곱게 꺼내 입고 손주 녀석이 좋아할 만한 과일도 한 봉지 샀어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반긴 것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거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었어요. 족발, 피자, 닭강정. 전부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할 법한 기름진 음식들 뿐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자고 불러놓고 고작 배달 음식을 시켜놓다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대충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바닥 좀 지저분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은미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옆에서 아들 기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희들 먹으라고 좀 사왔다. 어머, 이런 걸 뭐하러 사오셨어요? 저희 집 앞에 마트 좋은 데 있는 거 모르세요? 거기 과일이 훨씬 신선한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타박부터 했습니다. 마치 제가 촌스러운 물건이라도 사온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말투에 입안이 썼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미는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소파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없으면 안 낀대요. 이건 그냥 산 것도 아니고 VIP 고객들한테만 따로 연락 와서 판다는 한정판이에요. 구하기도 힘든 거 있죠. 은미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 보이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어머님은 이런 거 평생 만져볼 일도 없으시죠?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당신한테 잘 어울리네라고 할 뿐이었죠. 그래, 예쁘구나. 근데 너희 살림에 저렇게 비싼 건 좀 무리가 아니니?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마디 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은 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요즘은 이런 게 다 투자예요, 투자. 나중에 되팔면 값이 더 오른다고요. 그리고 기태 씨 월급만 보고 살았으면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사겠어요. 다 제가 알아서 똑 부러지게 재테크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때였어요. 은미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확인한 은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비밀 통화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며느리가 들어간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았는지 은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지금 시어머니 와 계셔서 길게 통화 못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은밀해졌습니다. 그 영감은 완전히 넘어왔어.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다음 주에 한 건 더 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계좌나 잘 확인해. 이번 건 액수가 꽤 커. 영감, 넘어왔어. 한 건 더. 제 귀에 박힌 몇 개의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안사돈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재테크라는 것이 혹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은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저녁 다 드셨으면 이제 그만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쉬어야 해서요. 그 말은 마치 제게 어서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재촉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불편한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화려한 명품 가방과 그 뒤에 숨겨진 수상한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저히 손주 녀석 얼굴이 아른거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 통화로 보는 것과 직접 안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마침 며느리가 회사를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던 터라 저는 연락 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방문해서 예쁜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어색해진 사이도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팥소를 듬뿍 넣은 찐빵도 두 손 가득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아들 집인 15층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느리 은미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미는 처음 보는 한 할머니의 팔짱을 다정하게 낀 채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드리는 이 화장품은 그냥 화장품이 아니에요. 줄기세포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10년은 젊어진다니까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이것 때문에 요즘 아주 살만 난다고 하세요. 특별히 어르신께만 제가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은미의 목소리는 지난번 제게 전화했을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왠지 지금 나가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은미는 품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금색 상자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꾸준히 쓰시고 꼭 효과 보세요. 다음에 뵐 때는 더 좋은 걸로 챙겨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은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감사함이나 기쁨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었죠.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은미가 아니라 무슨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를 발견한 은미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못 본 척 태연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다 보니까 너 같아서. 어디 가는 길이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고? 제 물음에 은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분요? 제가 다니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난 분이세요. 독거노인분들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집에 좋은 화장품이 남는 게 있어서 좀 챙겨드렸어요. 봉사활동이라니. 평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가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 아주 좋은 일 하는구나. 기특하네. 저는 일부러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제 칭찬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별 말씀을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은미의 말투가 다시 본래의 차가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불시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찐빵 봉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강아지 손주 보고 싶어서 왔지. 너도 좋아하는 찐빵도 좀 사왔고. 제 말에 은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지금 막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애는 지금 낮잠 자고 있고요. 결국 저는 찐빵 봉지만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가 말한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기태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혹시 은미가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니? 네. 은미가요? 걔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에는 쉬기 바쁜데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들의 대답은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역시 며느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누구이며 그 비싸 보이는 화장품은 또 무엇일까요?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주말, 안사돈의 생신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가장 큰 룸을 예약했어요. 삐걱거리던 마음과는 별개로 부모 생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불평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음식들. 모든 것이 며느리와 안사돈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룸에 들어서자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는 칭찬인 듯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 은미가 이런 데서 밥도 다 사네. 오 여사님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든든하시겠네. 그 말은 즉, 너네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 딸이 이렇게 생색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좋은 날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미소로 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다 우리 은미가 야무지게 잘해서 그런 거지요. 제 대답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기태 씨 월급 뻔한데 뭘.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이건 다 내가 따로 재테크를 잘해서 버는 돈으로 사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남자 월급만 보고 어떻게 살아? 안 그래, 엄마. 그럼. 우리 딸이 똑똑하지. 아주 야무져. 그러니 사부인, 우리 은미가 가끔 까칠하게 굴어도 다 이해하셔야 해요. 다 저 혼자 아등바등 돈 버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둘이서 저를 한쪽에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꼴이었죠. 저는 그들이 말하는 재테크의 정체가 지난번 엿들었던 수상한 통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음식을 씹으며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아들 기태는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으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저 녀석은 대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한심한 마음의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지옥 같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우리 모자 사이를 맴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너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졌니? 너의 장모님과 너의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장모님은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은미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해라니.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요? 늙은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며느리의 안하무인한 태도를 그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제게 이해를 강요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괴감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됐다. 그만 말하거라. 너랑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구나. 저는 차갑게 말을 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가에 아른거렸어요. 아들과의 대화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아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세뇌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며느리와 안사돈, 그 두 모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정체를 반드시 제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차가운 차창에 비친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며느리와 아들 내외의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괜히 찾아가서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야 했죠. 저는 평소처럼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화투도 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식히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의 터줏대감이자 소식통으로 통하는 박 여사님이 대뜸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이 희숙이. 아주 든든하겠어. 며느리를 어쩜 그렇게 잘 봤어? 뜬금없는 칭찬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비밀이라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소문이 자자해. 기태 아내가 그렇게 효녀라며 주변 노인들에게 좋은 건강식품을 싸게 연결해준다던데.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씨 착한 어르신들한테만 특별히 챙겨준다고 하더라고. 건강식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내용, 봉사활동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지금 이 소문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박 여사님께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다 돌았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어머, 얘 좀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르게 좋은 일 하고 다니나 보네. 아주 속이 깊어. 저기 앉아있는 최 씨 할머니 알지? 저 할머니가 얼마 전에 기태 아내한테서 뭘 하나 사서 먹었는데 글쎄 무릎 아픈 게 싹 나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저 할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니잖아. 저는 박 여사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최 씨 할머니. 낯이 익다 했더니 며칠 전 아파트 현관에서 며느리에게 금색 화장품 상자를 받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봉사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정체불명의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최 씨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최 씨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시오? 저는 기태 엄마예요. 강은미 씨 시어머니 됩니다. 제 소개에 최 씨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귀한 분의 어머님이셨구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님을 두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은미 씨는 천사야, 천사. 며느리를 우리 은미 씨라고 부르며 천사라고 칭송하는 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며느리에게 홀려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드시고 효과 보셨다는 그 건강식품 말이에요. 저도 요즘 무릎이 영 시원찮아서 그러는데 저도 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본론을 꺼내자 최 씨 할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처럼요.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에요. 은미 씨가 마음을 써서 특별히 구해다 주는 거라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이건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마치 제가 그 귀한 물건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이 순진한 노인들을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노인정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며느리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이 사기 행각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의 그 화려한 화장대 뒤에 분명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날카롭게 말이죠. 며느리가 벌이는 사기 행각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 교활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녀석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혹시라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저를 깊은 불면의 밤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증거,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중요한 워크숍이 있다며 1박 2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전화를 걸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내일 하루만 저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은미가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으로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제가 도저히 회사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요. 베이비시터는 갑자기 구하기도 힘들고 저는 두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어요. 며느리가 없는 집. 그곳이라면 분명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제게 연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집을 나섰어요. 덩그러니 남은 넓은 아파트에서 저는 잠든 손주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토록 천사 같은 아이의 엄마가 밖에서는 다른 이들의 등을 치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제 시름을 잊게 해주었죠. 점심을 먹고 난 후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낑낑거리며 자동차를 밀고 다니다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갑자기 깔깔 웃으며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파 옆 협탁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며느리의 핸드백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순간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화장품, 지갑, 차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듯하게 접힌 호텔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심시킨 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수증과 수첩을 집어들었죠. 영수증은 시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애프터눈 티세트 2인. 그리고 그 아래 찍힌 가격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고작 차와 케이크 몇 조각을 먹는데 2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니.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영수증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며느리가 제게 중요한 회사 세미나가 있어서 바쁘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회의는커녕 안사돈과 함께 호텔에서 비싼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거짓말의 증거 앞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작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빳빳한 종이 위에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점순, 이말자, 박춘자.
이름만 들어도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월세 보증금 500, 자녀 유학 자금 문의, 남편 사별 후 연금 수령 중 같은 개인적인 정보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그 목록의 맨 마지막에는 얼마 전 노인정에서 저를 경계하던 최 씨 할머니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다음 타겟이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명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영수증과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넣어 핸드백을 잠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주를 돌보고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휴대전화 속에는 며느리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줄 첫 번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늦도록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빼곡한 이름들을 보며 저는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며느리가 워크숍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아들 기태에게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충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아들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시작했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진행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전날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그리고 노인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힌 수첩 사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너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다. 네 아내 가방에서 나온 것들이야. 이게 뭔지 너는 짐작이 가니? 네 아내는 회사 세미나에 간다고 한 날 장모님이랑 호텔에서 이런 비싼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리고 이 수첩은 대체 뭐냐? 연세 드신 분들 이름이랑 재산 내역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니? 제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리 아들의 눈빛은 충격이나 분노가 아닌 당혹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걸 거예요. 은미가 장모님이랑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첩은 아마 은미 회사 고객 명단일 거예요. 보험이나 뭐 그런 거 파는 회사니까 고객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아들의 대답에 기가 막혔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들은 애써 아내를 변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 명단에 남편 사별 후 연금 수령 중 같은 사적인 정보를 적어놓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니?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아니야. 기태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네 아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오히려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세요?
설령 은미가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어서 엄마랑 기분 전환 좀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은미를 안 좋게만 보시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뭐, 내가 은미를 안 좋게만 본다고? 네. 자꾸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은미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은미 뒷조사나 하고 다니시면 저 정말 어머니 뵙기 힘들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뒷조사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제 노력을 아들은 그저 늙은 시어머니의 못된 간섭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어요.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거짓말에 눈과 귀가 멀어 진실을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네요. 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짧은 문장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행간에 숨겨진 차가운 경고와 비웃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강은미.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들과의 다툼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묶인 나비와 같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칼을 들고 그 거미줄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발뺌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현장을 직접 잡아야만 했어요. 혼자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위험한 계획을 함께할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에서 가깝게 지내는 박 여사님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꽤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성격이 대쪽 같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라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저와는 유독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박 여사님께 조용히 연락해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내용부터 봉사활동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노인들의 정보가 담긴 수첩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여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몹쓸 것들을 봤나. 사람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인단 말이야. 순진한 늙은이들 등쳐먹는 것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 박 여사님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어요. 박 여사님이라면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형님,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부탁이라니 말을 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지. 형님이 돈은 많지만 외로운 독거노인인 척 우리 며느리에게 접근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건강식품이라는 걸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놈들이 사기치는 현장을 덮치려면 일단 덫을 놓고 미끼를 던져야 하니까요. 제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았을 테죠. 저는 그런 박 여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계속 당할 거예요. 돈은 제가 다 댈게요. 형님은 그저 연기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 제 간절한 눈빛에 박 여사님은 큰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자. 나쁜 년들 잡는다는데 이까짓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대신 모든 건 희숙이 너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휘해야 한다. 그렇게 저의 든든한 아군이 된 박 여사님과 함께 저희는 치밀하게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 여사님을 최근 남편이 남겨준 땅을 팔아 현금을 두둑이 챙긴 외로운 미망인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박 여사님은 일부러 평소에 하지 않던 비싼 옷과 보석으로 한껏 치장하고 노인정에 나타나 보란 듯이 돈 자랑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정보원 역할을 하던 최 씨 할머니가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여사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며느리 강은미였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박 여사님을 떠보던 며느리는 현금 부자라는 말과 쓸쓸해서 돈 쓸 데가 없다는 박 여사님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금세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제가 더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마침 어르신처럼 특별한 분들께만 드리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며느리는 박 여사님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동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박 여사님은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웃었어요. 드디어 덫을 놓았고 여우 같은 며느리는 그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녹음할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며느리와 박 여사님의 약속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작전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기며 긴장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져요. 어떡하죠?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제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를 잡기 위한 계획도 그 무엇도 아픈 손주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엄마도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저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아들이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들 품에 안긴 손주 녀석이 불덩이 같은 얼굴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급성 편도염인 것 같다며 일단 수액을 맞고 열이 내리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아이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정말.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뭐 했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아프고 난리야.
나 지금 엄마랑 중요한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병원에 잘 데리고 있어요. 난 못 가요. 자식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자신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니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다행히 손주는 수액을 맞고 나서야 조금씩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를 간호하다 겨우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 정말 어쩔 뻔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됐다. 어서 들어가서 애 옆에 있어줘라. 혹시 밤에 또 열이 오를지 모르니. 엄마는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볼게. 아들은 고맙다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무언가 번뜩하며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중요한 약속. 며느리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죠. 혹시 그 약속이라는 게 내일 박 여사님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은 닫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아이 방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는지 거실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내일 약속과 관련된 자료를 집에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화장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함부로 들어올 생각도 못할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하나 더 챙겨가야겠다는 핑계를 만들며 화장대 위를 살폈습니다. 약통은 화장대 맨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약통을 집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팔꿈치가 그만 약통 옆에 있던 작은 보석함을 툭 치고 말았어요.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보석함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서랍 손잡이를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비밀의 문이라도 열리듯 그 작은 서랍이 스르륵 하고 반쯤 열렸어요. 저는 무심코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서랍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각종 구형 휴대전화들, 소위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번쩍이는 가짜 명품 시계와 조잡한 품질의 보증서들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아래에는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개의 파일철이었어요. 제가 파일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자 그 안에는 노인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보유재산, 심지어 앓고 있는 병명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신상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축을 앞둔 가축의 등급을 매겨놓은 것처럼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닫고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차가운 해열제 약통이 들려 있었지만 제 심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저는 반드시 이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시간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그 반쯤 열린 작은 서랍 속을 들여다보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십 개의 대폭폰, 조잡한 가짜 명품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고깃덩어리처럼 분류해 놓은 저 끔찍한 파일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어요. 제 아들의 아내가, 제 손주의 엄마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정신을 잃거나 주저앉는다면 이 모든 진실은 다시 저 어둡고 더러운 서랍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오희숙. 지금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야. 저 악마의 증거들을 남겨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증거를. 저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푸는 짧은 순간조차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작은 셔터 소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망칠까 싶어 카메라 어플을 열고 모든 설정을 무음으로 바꾸고 화면 밝기까지 낮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저는 서랍 속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포폰들. 그 수를 전부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다음은 가짜 명품 시계와 보증서들. 조잡한 로고와 어설픈 인쇄 상태를 나중에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에서 촬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증거인 파일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의 이름이 있을까 두려워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담긴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피눈물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니 분노의 눈앞이 다시 흐려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파일의 마지막 장을 찍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저는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했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가짜 명품들을 그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죠. 서랍을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띠띠띠. 청명한 전자음과 함께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며느리 강은미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랑 중요한 약속이 있다던 말이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약속이 일찍 끝났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열린 서랍과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황급히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죠.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기태 씨는요? 저 친구랑 약속이 갑자기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우리 애기는 잘 자요? 가볍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약속이 아주 만족스럽게 끝났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여유와 미소는 안방의 풍경을 확인한 순간 마치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석상처럼 굳어 서 있는 저와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채 미세하게 열려있는 문제의 서랍. 그리고 제 등 뒤에 어색하게 감춰진 휴대전화까지. 며느리의 시선이 그 모든 것을 차례로 훑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생기가 넘치던 두 뺨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고
조소를 머금고 있던 입술은 산소 부족에 걸린 물고기처럼 파르르 떨려왔어요. 방금 전까지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사냥꾼의 덫에 목이 걸린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등 뒤에 감춘 휴대전화를 천천히 앞으로 꺼내 보이며 제 평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최대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묻고 있잖니. 이게 대체 뭐냐? 제 한마디에 며느리를 올가매고 있던 침묵의 주문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어요. 꺄악. 어머님이 뭔데 남의 서랍을 열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게 세상의 어느 법도예요.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제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듯 날카롭게 다듬은 손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그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내놓으세요. 당장 그거 내놓으시라고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며느리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죄를 덮으려고 이제 시어미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는 게냐? 제가 소리치자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며느리의 분노는 이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 안 돼. 이건 회사 자료예요. 어머님이 뭔데 남의 회사 기밀을 훔쳐보세요. 회사 기밀?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사람 인생을 종이장처럼 정리해놓고 이게 네가 말하던 그 잘난 재테크였어. 이 전화기들은 뭐고 이 파일들은 또 뭐냐? 제 추궁의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핸드백 하나만 낚아채 들고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강은미, 어디 가느냐? 거기 서지 못해. 네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소리치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복도로 뛰쳐나간 후였습니다. 쾅 하고 세차게 닫힌 현관문은 마치 며느리가 이직, 그리고 우리 가족과 맺었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굳게 닫힌 현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집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악마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은 증거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소란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나온 아들 기태는 엉망이 된 안방과 넋이 나간 제 얼굴, 그리고 텅 빈 현관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방금 그 소리는 뭐예요? 은미는요? 어디 갔어요? 둘이 싸우신 거예요? 아들의 다급한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은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안 들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그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네가 직접 봐라. 네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네 어미 말은 무시하면서까지 감싸고 돌았던 그 여자가 그동안 우리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녔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란 말이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진들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심하게 화면을 넘기던 아들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부터 멈칫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대포폰, 가짜 명품 시계들,
그리고 마침내 노인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아닐 거예요. 어머니.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은미가 이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아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러길 바랐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 어미가 이런 끔찍한 괴물만 아니기를 밤새 기도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정신 차려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눈뜬 장님처럼 구는 사이에 네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단 말이다. 제 외침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커다란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충격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나약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네 아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딘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제 말에 아들은 곧장 서재로 달려가 며느리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즐겨찾기에 등록된 한 허름한 홈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실버라이프 컨설팅. 이름만 들어서는 노후 설계를 도와주는 평범한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지만 홈페이지 내용은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안정적인 투자 같은 허울 좋은 문구들만 가득할 뿐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유령 회사임이 분명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힘만으로는 저 교활한 것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을지도 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문득 오래전 한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여 사기꾼 잡는 저승사자로 불렸다는 전설적인 형사.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그의 이름은 최민준. 사람들은 그를 최 반장이라고 불렀죠. 저는 수소문 끝에 경찰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탐정 사무소에서 소일거리를 돕고 있다는 최 반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웬 할머니가 전화를 다 거셨어라며 귀찮다는 듯 제 전화를 받던 그는 제가 강은미와 실버라이프 컨설팅의 이름을 언급하자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지금 어디시죠? 알고 보니 최 반장님은 은퇴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에서 바로 제 며느리와 안사돈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꼬리를 잡힐 듯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통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놓친 채로 퇴직해야만 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 반장님과 다음 날 아침 그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사진들을 그의 낡은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던 최 반장님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식 문제로 며느리 모함하는 시어머니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시오? 괜히 나 같은 늙은이 시간 뺏는 거면. 그의 말을 끊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께서 놓친 범인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반장님의 마지막 사건을 제 손으로 끝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있고 반장님께는 경험이 있으시잖습니까? 제 말에 최 반장님은 한참 동안 제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젠장, 그 독사 같은 년인 줄 알았다. 좋습니다, 할머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야말로 그 모녀의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최 반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난 몸이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최 반장님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후 우리의 반격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제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피해자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며느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이 사기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박 여사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어요. 박 여사님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모두 전해 듣고는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여우 같은 년. 이라며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저와 박 여사님은 함께 노인정을 찾아가 며느리에게 속아 돈을 잃은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처절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며 저희를 사기꾼을 질투하는 못된 늙은이들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은미 씨가 사기꾼이라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돼서 며느리를 시기하는 것도 유분수지. 돈 잘 버는 며느리 등쳐먹으려는 속셈 아니야? 최 씨 할머니가 선봉에 서서 저희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어르신, 제발 정신 차리세요.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말 투자된 돈인지 아니면 저 악마 같은 아이의 명품 가방값으로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 외침에 몇몇 할머니들이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님이 알려준 다른 유사 사기 사건의 판례들을 보여주고 며느리가 팔았던 건강식품이 사실은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라는 성분 분석표를 들이밀며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 할머니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현실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정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한편 집을 나간 며느리와 안사도는 계속해서 아들 기태에게 연락하며 저희를 방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안사도는 아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며 아들을 회유하려 했어요.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네 미친 엄마 말만 듣고 애 딸린 조강지처를 내쫓아?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놈아. 당장 네 엄마 정신병원에 쳐놓고 은미 데리러 와.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아들은 예전의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장모에게 응수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은미가 저지른 짓, 장모님도 함께 하신 거 다 압니다. 더 이상 저를 기만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천벌은 장모님과 은미가 받게 될 겁니다.
자신의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안사돈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도끼 오른 얼굴에 안사돈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쳐들어와 제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네 늙은 몸뚱이가 성할 줄 알아? 어디 길 가다 발목이 부러질지, 마시던 물에 약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 딸 인생 망친 죄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안사돈은 온갖 저주와 협박을 퍼부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사기친 돈으로 산 그 번쩍이는 옷부터 벗고 이야기하시오. 당신들 모녀가 쓴 돈에는 내 친구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어. 걱정 마시오. 경찰서 아니라 지옥에서라도 만나게 될 테니 곱게 기다리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집 문턱을 넘으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먼저 신고해주지. 제 단호한 대답에 안사돈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제 기세에 눌려 결국 입술만 깨물다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세차게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폭풍처럼 다녀간 그날 밤, 아들 기태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기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서 일어나거라. 사내 자식이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음미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저 귀찮고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렵게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결국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못남을 자책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진실의 편에 서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발벗고 나섰죠. 저와 아들은 며느리가 남기고 간 짐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평소 아끼던 고전소설 전집들 사이에서 유독 손때가 타지 않은 책 한 권을 발견해냈습니다. 책을 펼치자 그것은 책이 아니라 속이 파여있는 비밀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와 함께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명 계좌의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에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액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돈 세탁의 흔적이 분명했죠. 더욱 결정적인 것은 USB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며느리가 안사돈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로를 믿지 못해 나중에 딴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 서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던 모양이었죠.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두 모녀의 끔찍한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만난 그 할망구 완전 대박이야. 자식들이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다는데 현금은 엄청 많나 봐. 조금만 더 구슬려서 특급 투자 상품에 넣게 하면 건물 살 돈도 내놓겠어. 아주 순진에 빠져가지고. 잘했다, 우리 딸. 역시 내 딸이야. 늙은이들 돈은 썩히면 뭐해. 우리가 좋은데 써줘야지. 우리 은미 샤넬 백도 사주고 벤츠도 뽑아야지. 그 영감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서 완전히 끝내버리자. 하하. 두 모녀는 자신들의 범죄를 희희낙낙하며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을 할망구, 영감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처럼 섬뜩했어요.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아들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아들은 서재 책상에 앉아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아들의 손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와 제 아이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한 명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맺힌 증언까지. 최 반장님은 이 정도면 저들을 구속하고도 남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저는 법의 심판 이전에 반드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맺고 싶었어요. 저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자신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직접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무대가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을 미끼로 그들을 심판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 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떨리는 손으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잠그고 한없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톤을 연기했어요. 여보세요,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할 말 없어, 끊어. 경찰에 헛소리라도 짓거린 모양인데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증거도 없이 씨알이나 먹히나.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사부인.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태랑 은미 깔끔하게 정리시켜야지요. 변호사 선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재산 문제나 위자료 액수 조용히 합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태도 그걸 원하고요. 제 아들이 애 아빠로서 은미에게 해주는 마지막 배려랍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라는 단어에 안사돈의 날카롭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모든 증거를 포기하고 돈으로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그 탐욕스러운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위자료?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보네. 내 딸 청춘을 보상하려면 당신 아들 집 한 채로는 어림도 없지. 알았어, 만나지. 만나서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또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내일 저녁 6시 시내 한정식 집 가온의 국화방으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거기서 뵙죠. 저는 일부러 가장 비싸고 격식 있는 식당을 골랐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안사돈은 곧바로 며느리에게 연락해 이 소식을 전한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기태 씨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가증스러운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저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와 아들 기태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금방 들킬 것 같아요. 괜찮다. 오늘이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너는 그저 내 옆에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 어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라, 아들아. 저들은 더 이상 너의 아내도 장모도 아니다. 그저 추악한 사기꾼일 뿐이야. 식당에 도착하자 최 반장님과 박 여사님, 그리고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오 여사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것들, 오늘 아주 꼴 좋게 만들어줘야지요.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와 함께 예약된 국화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폭풍 전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 시간 정각이 되자 룸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한껏 치장한 며느리와 안사돈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거만한 태도였죠. 아마도 저희 모자에게서 두둑한 합의금을 뜯어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어머, 사부인. 먼저 와 계셨네요. 우리 사위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먼.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 그러게 진작에 우리 은미한테 잘했어야지. 안사돈이 비아냥거리며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쪽에 병풍처럼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어요. 박 여사님, 최 씨 할머니, 그리고 자신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렸던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 옆에 형형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낯선 중년 사내, 최 반장님까지.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려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어요.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갖고 논 거야. 안사돈이 저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며느리 강은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제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누구야?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태연하게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식기 전에 어서들 드셔야지. 오늘이 당신들 모녀가 바깥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하게 그들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한정식 집의 룸은 순식간에 그들을 위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덫에 갇힌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안사돈이 애써 태어난 척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사람을 불러냈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늙은이들을 데려와서 단체로 협박을 해. 이거 불법인 거 몰라. 협박이라니요. 천만에요. 저는 그런 안사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패를 보여주는 타짜처럼요. 용건을 말해달라 하셨으니 보여드리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의 주제입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제가 며느리의 서랍 속에서 찍었던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포폰, 가짜 명품,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 선명하게 인화된 사진들을 본 며느리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강은미 씨, 당신이 말하던 그 똑 부러지는 재테크의 정체가 바로 이건가요? 사람들의 인생을 종이장처럼 파일로 만들어 놓고 등급을 매겨가며 관리하는 것? 거짓말.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리 은미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저 사진들 다 합성한 거야. 안사돈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최 반장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홍수자 씨, 불법 증거는 법정에서나 따지는 거고 여긴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요. 내가 경찰 생활 30년인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할 것 같소? 저 전화기들, 당신 딸이 노인들한테 전화할 때 쓰던 대포폰 맞소? 아니요. 최 반장님의 날카로운 추궁에 안사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가 피해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과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님, 이 상품에 투자하시면 아들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바로 다음 날 그 돈은 어머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가 명품 가방 값으로 결제되었더군요. 이것도 조작인가요? 제 추궁의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 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 돈 내놔. 이 나쁜 년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남편 죽고 혼자 남은 내가 안쓰러워서 친딸처럼 챙겨주는 거라고. 하늘에 있는 우리 영감님 볼 낯이 없어서. 내가 매일 밤 잠을 못 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최 씨 할머니의 울음 섞인 절규를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손주 수술비라고 그거면 우리 손주 살릴 수 있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강은미 씨 당신도 애 키우는 엄마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우리 손주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앓고 있어. 이 악마 같은 년아. 나는 평생 폐지 주어서 모은 돈, 그거 다 가져갔어. 손주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네가 사람이야. 피해자들의 한맺힌 절규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그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들 모녀가 나눈 은밀한 대화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들어봐야지요. 당신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직접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두 모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만난 그 할망구 완전 대박이야. 자식들이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다는데 현금은 엄청 많나 봐. 조금만 더 구슬려서 특급 투자 상품에 넣게 하면 건물 살 돈도 내놓겠어. 아주 순진에 빠져가지고. 잘했다, 우리 딸. 역시 내 딸이야.
늙은이들 돈은 썩히면 뭐해. 우리가 좋은데 써줘야지. 우리 은미 샤넬 백도 사주고 벤츠도 뽑아야지. 그 영감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서 완전히 끝내버리자. 하하. 자신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네 화장대 서랍에 있던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더구나. 다른 이들의 피눈물이 담긴 지옥이었어. 너는 그 지옥에서 꺼낸 돈으로 몸을 치장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게다. 이제 네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를 시간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사돈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끝맺는 순간 최 반장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룸의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두 명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 반장님의 신호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은색 수갑이 들려 있었죠. 강은미 씨, 그리고 홍수자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상습 사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와 안사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 있어? 이거 다 불법으로 모은 증거야. 무효라고. 변호사. 내 변호사 불러. 며느리는 수갑을 채우려는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안사도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제게로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쳤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망쳐. 너 때문에 내 딸 앞길이 막혔어. 너도 똑같이 당해줄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도 너는 평생 저주할 테다. 너, 오희숙. 내가 이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나가서 네 년하고 네 아들놈, 네 손주까지 전부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내 말 명심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 전에 다른 형사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안사돈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평생을 고고하고 우아한 척 살아왔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길거리 남봉꾼보다도 더 추하고 처량했습니다. 두 모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기태를 향해 애원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 갚을게. 평생 당신이랑 어머님 종처럼 살게. 우리 애기는 어떻게, 응? 걔한테 엄마가 전과자라고 어떻게 말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은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가, 제 아이의 엄마가 저렇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소란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빼앗겼던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다독여주며 위로를 건넸어요.
최 반장님은 제게 다가와 말없이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 악독한 모녀는 평생을 저렇게 남의 등쳐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반장님. 반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끝났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아들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끌려나가는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통쾌함이나 후련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막았다는 안도감. 내 아들과 손주를 저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저희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사의 논고 끝에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모녀가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창밖의 먼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희가 확보했던 차명 계좌 덕분에 그들이 빼돌렸던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추징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그분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되찾으셨다는 사실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할머니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과일이며 반찬거리를 내밀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평생의 은인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 기태는 이혼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한동안은 깊은 충격과 죄책감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시간은 가장 정직한 의사였습니다. 아들은 꿋꿋하게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제 손주 녀석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가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의 세상에 온전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과 손주를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상처받았을 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엄마의 빈자리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아빠의 관심 속에서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에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아이는 이제 제법 잘 뛰어서 제 손을 놓고 잔디밭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차분하게 말해주었어요. 엄마는 아주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한대. 우리 아들 더 많이 사랑해주는 법을 배우러 간 거야. 대신 아빠랑 할머니가 우리 아들 2배, 3배 더 많이 사랑해줄게. 괜찮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아빠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정말 좋은 아빠로 성장했음을 느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던 그날 밤, 제 평화롭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배신,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덮어두었다면 저는 평생을 진실이라는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할머니, 저기 구름이 강아지 모양이에요. 아이가 제게 달려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 정말로 하얗고 몽실몽실한 강아지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러네. 아주 귀여운 강아지네. 저 강아지는 우리처럼 행복한가 보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손주가 묻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의 통통한 두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웃지.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